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전성용 변호사가 속해 있는 센트럼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고요. 저도 정 변호사가 여기 들어오면서 저도 원서를 내라고 해서 동료랑 같이 냈는데 저는 떨어지고 2위가 됐습니다. 12기에 원서에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건축 재개발인데요. 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이제 제 업무 영역 좀 바뀌어요. 저는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분쟁을 다루는 사람이고요. 투자 목적은 좀 바뀐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한 10여 년간 하면서 느낀 바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쉽지가 마이크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신규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은 푹 묻어두는 차원에서 좀 괜찮아요. 언젠가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쭉쭉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 묻어두면은 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도 그걸 알기는 알지만 지금 당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이 10억인데 거기에 대출이 6억이어 있으면 6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 그 이자 감당을 잘 못하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내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못 견디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거나 뭐 다른 데 이사 가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묻어두면 괜찮은데, 특히나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 다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배동 재건축과 재개발이 구별이 되는데, 재개발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고, 단독주택으로서 좀 이렇게 언덕백이 아주 그 빨간 벽돌집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재개발인데, 방배동은요 단독주택인데 재건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재건축이고 단독주택은 재개발인데, 이게 아니라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정비기반 시설이 불량하면 재개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정비기반 시설, 즉 학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잘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이죠. 근데 방배동은 단독주택지이지만 정비기반 시설, 도로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지만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 그런데 개발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방배동이에요. 방배동, 서초동. 최근에 그래서 방배 13구역, 5구역, 6구역 인데 굉장히 많은 재건축이 있는데 이 분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동네는. 그런데 투자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반포 1, 4주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포 1, 4주구에서 반포대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구반포 있잖아요. 그 볼링장 있고 뭐 예시장 있고 한데, 그 하얀 아파트 4층짜리 저층 아파트, 거기가 지금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싸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32평형과 42평형 그리고 50평형대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32평형이 1,400명 정도, 42평형이 약 700명, 50몇 평이 한 100몇 명. 그렇게 있어서 32평이 평수는 작지만 1,400명으로서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두 의사결정을 다 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예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싸웠지만 인구에서 게임이 안 돼요. 경상도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인구하고 거기다가 경기도 인구 합치면 대한민국이 거의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의 표심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32평의 표심을 얻어서 사업을 쭉쭉 진행하기 위해서 32평의 표심을 사고 42평형은 감정평가에서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 의뢰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2평형 의뢰인이죠. 32평은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들 자기 욕심이 너무 부려서 그렇지 뭐 이런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문받은 바로는 쉽게 말하면 32평보다 42평이 비싼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32평형이 26억,
42평형의 제대로 된 가치가 35 이렇게 친다면 시가가 예를 들어서 32평은 22억, 42평은 35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하는 것은 저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32평은 26억으로 이게 안 되나? 32평은 26억, 42평형은 35억쯤 해야 되는데 31억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동안의 시가의 편차, 이 시가의 편차는 1.4 내지 1.5, 1.345를 들락날락 했대요. 가장 최대치가 이게 1.2배였던 때가 과거 30년간 딱 한두번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이 차이를 1.2배로 줬다는 거죠. 감정평가를. 그러면은 이 42평형대가 가진 자산 가치를 이쪽에서 뺏어먹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총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파이는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그 경계선을 여기다 해서 이만큼을 32평형의 총 자산 가치, 이만큼을 42평의 총 자산 가치로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먹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땅 따먹기 있잖아요. 이 책 여기 요만큼 32평 요만큼 40평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제 42평은 맹렬히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32평형에게 그렇게 무리한 행위를 했을까? 42평의 주장에 따르면요, 다 집행부, 조합장과 이사 등등이 다 32평 사람들이다. 그래서 42평도 조합장, 이사를 선출하긴 했지만 맨날 왕따 당하고 해서 결국은 그만둬버리고 안 한다고 나와버렸다. 그러면 집행부는 왜 42평의 표심도 얻어야 될 텐데 왜 얘들 무시할까? 왜냐면 최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돼요. 접수를 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안 받아서 불안금을 안 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맹렬한 태세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의 균등한 동의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재건축의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일부의 자에게 몰아주면서 맹렬한 기세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32평에 몰표를 받아서 과반수가 넘잖아요. 과반수에 몰표를 받아서 그냥 접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2평은 맹렬한 기세로 찬성을 하죠. 이래서 지금 42평들이 분리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아예 달라요. 딱 가보면 알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있어요. 그냥 막 2차선, 4차선 도로인가? 이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 1주구, 2주구, 4주구가 있는데 1주구, 2주구, 4주구를 합쳐서 하나로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1주구가 42평이에요. 제일 부자인 동네인데 1주구에 자산 가치를 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설탕물이고 여기는 맹물인데 섞어가지고 같이 좀 잘게 만들자 이런 거예요. 여기 설탕물이 열받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려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통 그렇습니다. 대형 평형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대수가 적은 사람들, 그분들이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 판세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42평, 전에 42평이 뭐 어떤 분양을 받겠구나 이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 조합 내부에 정치 판세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네 이걸 보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상형태도 그런 세력 관계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그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요즘 특히나 그런 시끄러운 판세가 많습니다. 소수파들을 눌러서 다수파한테 몰아주고 표를 넣고 집행부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버릴 사람 버리고 그렇게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뷰는 32평들한테 다 몰아주고 40평일 때는 이상한 한강뷰 말고 안쪽으로 그것도 이상한 평 동으로 다 배치를 하고 그렇게끔 이 평형 배정하는데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형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정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다 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세밀한 것들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여러분 그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가 독립운동하려고 한다는 거 아시죠? 네. 거기는 어떠냐면 스페인의 제일 오른쪽 구탱이에 있는데 민족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른데 거기가 제일 부자예요. 부자인데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주에다 다 돈 퍼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른 돈도 뺏기니까
미치는 거예요, 걔들은. 독립하자라는 차원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지금 반란죄로 기소되고 막 그런 판인데 똑같아요. 아파트는 대형 평형이 사람 수가 적으니까 다 자산 가치가 빨리면서 독립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또는 새로운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점을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방배동도요 13구역 뭐 12구역 뭐 여기 있는데 어떤 구역은 단독주택이 주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연립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제 다수파입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굉장히 땅 지분이 넓어요. 넓은데 그 땅 지분이 방배동이 평당 단독주택이 평당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연립주택은 조그만하죠. 연립주택의 평당은 4천만 원이에요. 연립주택이 훨씬 높아요. 높은 상태이고 거기다가 조합해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시가로 잠깐만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시가대로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또 하는데 그때 연립주택이 다수파에게 조금 더 몰아줘요. 조금 더 감정평가를. 어차피 연립주택의 지분평이 높지만 더욱더 몰아주는 쪽으로 해서 왜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결국 정치인이나 표입니다. 이건 재건축 되기 말고 표로서 승부하는 게 때문에 소수파로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내가 투자하려는 지분이 소수파인지 다수파인지니까 지금 조합 집행부는 여기 출신인지 저쪽 출신인지 그거 알아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이상하게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막 하고 하지만 보통 조합을 상대로 소송은 조합이 이기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서론을 이렇게 하고 좀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이제 변호사는 한 14년 차 정도 되고요. 제가 지은 책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법대로 하는 법이라는 책은 빨간 책이 있고요. 뭐 노란 책은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되게 신천, 그리고 천호동, 청량리, 영등포 이런 부심지 있죠. 부심지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심지에서 호텔을 짓기도 하고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건물 이런 것들 있죠. 종로에 가면 뭐 르메이에르니 뭐 이런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기존에 있는 피마골 앞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지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죠. 도시환경 정비사. 그래서 주거환경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내년부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 재개발과 통합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오른쪽에 도시정비법을 보면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큰 의미가 없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재건축은요 과거 주택가설 촉진법에서 왔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서 왔어요. 이 새카만 까만색은요 공법이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입니다. 이거는요 주택법상의 지역조합, 시장조합, 재건축조합은요 개인들이 우리 좀 집을 좀 수선해볼까? 좀 깔끔하게 해서 좀 수선하고 개량을 하면 더 비싼 값이 되겠지라는 개인들의 재산가치 증식을 위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는 영역입니다. 사법이고 민간 사업인데 민간 사업에 약간의 관여만 했던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것이죠.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밀어붙이고요. 보상금도 조금밖에 안 줘요. 근데 보상금이 항목은 맞습니다. 여기서 보상은 너 사업 안 할래? 그럼 네 재산 내놔. 뺏어요. 강제로 뺏어요. 75%가 찬성을 하면 이 마을에 75%가 찬성하면 나머지 25% 재산 강제로 뺐습니다. 강제로 뺐을 때 시가대로 뺏는 게 아니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공시지가 기준에서 조금 더 준 금액으로 뺏은 게 이 공법 영역이고, 사법은요 사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너 안 팔아? 나한테 팔아. 강제로
팔아라고 하면서 시가로 보상을 해요. 시가. 여기 이쪽은 시가 보상. 재건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여기는 개발이 배제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상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차이예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하나로 묶여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묶여 있어서 비슷한 법리가 작동하기는 하지만 재건축은 민간 사업에서 왔고 재개발은 공익 사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을 하는데 나 빠지겠다 그러면 너 내놔. 강제로 뺏을 권리는 있긴 하지만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뺏어야 됩니다. 민간이 나한테 뺐는데 민간이 민간한테 팔 때는 시가로, 공공기관이 팔 때는 개발 이익 배제된 걸로. 이렇게 사업의 원천이 뿌리가 다르다. 그래서 가끔 재건축 재개발 얘기할 때 재개발 사람이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좀 다른 경우가 꽤나 돼요. 그래서 얘기 들을 때 이 사람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꼭 구별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원류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달라요. 여기 시가보상, 여기 시가보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은 재건축이고 오래된 아파트인데 빌라 연립도 양호한 곳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 일대는요 대부분 다 재건축이에요. 도시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업 안 해. 난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75% 이상이 찬성하면 나머지 25%는 강제로 뺏깁니다. 시가로 뺏겨요. 그런데 말이 시가지 그래도 시세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세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양도소득세도 내죠. 강제로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 내고 상가 매매할 때는 부가세도 내고 막 돌아버려요. 그리고 이 일대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 최소한 20-30년 이상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낼 때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해요. 또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뺏기죠. 그래서 오늘도 방금 방배 6구역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상가 소유자들이 이게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빠지겠다라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하자면 재건축에서요 주택과 상가는 차이가 커요. 주택은요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상관없지만 상가는요 이게 내 직장입니다. 여러분 너 지금 방배동 사는 거 서초동 이사가 그러면 좀 찝찝하면 이사 갈 수 있는데 너 이 직장 그만두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은 이 직장은 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과연 내가 여기서 이 장사를 안 하고 딴 데 가면 무슨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이 좌판을 깔아요. 나는 거기도 다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굉장히 힘들어요. 생존 기반이 사라집니다.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여기서 다시 신축 상가를 분양받겠다라고 작정을 하더라도 이 신축이 되려면 한 3-4년 걸리잖아요. 걸리는 동안 어디 가서 뭘 하지? 내 손님들이 바로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상가 사람들은 맹렬한 반대를 하고 또 상가가 재건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내 영업 기반이 사라지고요. 딴 데 가서 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파예요. 상가는 대부분 주택이죠. 대부분 주택 소유자고 상가는 소수니까 무슨 총회 결정할 때마다 상가? 저희도 뭐 대충 해버려요. 그리고 신축 상가의 설계조차도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주택 소유자들이 상가 설계해버려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도정법에 상가 설계에는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상가 사람들의 50% 이상이 그 설계안에 찬성해야지만 된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주도의 운명은 어떻게 할까를 국민투표를 붙여버려요. 그러면 제주도 사람은 그 투표하는 데서 100% 반대하는데 육지 사람들이 다 찬성해버리면 제주도는 육지 사람들 뜻대로 굴러가는 거죠. 이거 제주도민이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 도민이 90% 반대하는 건데 육지 사람들이 90% 찬성했다고 제주도는 앞으로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국가적인 일이라면 몰라도 도민의 생계와 직접 관계해야 되는 거라면 미쳐버리겠죠. 마치 그런 일이 재건축 상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상가는 우리 일인데 쟤들이 지 맘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가가 현재 30개가 있는데 그 재건축 단지에 향후 상가를 100개를 짓는다. 그러면 이 상가 소유자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과연 분양이 될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상가를 100개를 지으면서 상가 분양권을 상가 소유자 중에 대표한테 주는 거죠. 조합장이 상가 소유주의 대표자를 불러요. 상가 소유주는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명을 대표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조합장이라면 그러겠어요. 위원장님, 상가위원장님, 잠깐 식사 한번 합시다. 일식집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이번에 우리 상가를 100개를 지을 건데 당신이 설계도 한번 짜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00개 지어가지고 30개는 당신들 분양을 각각 하나씩 주고 70개가 상가 분양권 남잖아요. 일반 분양권. 당신이 분양 대행해서 가져와. 그 분양 대행해서 해서 팔 때마다 상가 하나 팔 때마다 수수료 5%씩 10%씩 줄게. 하나 팔 때마다 5천만 원 1억씩 나와요. 그 상가 분양권을 줘요 위원장은. 그러면 저라도 변절을 하겠어요. 아이고 나 이거 몰라. 변절 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설계를 짜고 주택 측이 주택의 대다수인 그 조합의 집행부에 들러붙어서 매국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다녀온 그 상가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은 소수파로 몰리고 설계도 지 맘대로 안 되고 우리 위원장이라고 뽑아놨더니 저쪽으로 매수해서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떡을 치는 거예요. 시세는 뭐 한 30억 되는데 한 21억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질질 끌려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기 싫어서 제가 초기 단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상가 전체의 75%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상가의 각 동별 2분의 1 찬성이 또 있어야 돼요. 전체가 90% 찬성하는데 상가는 45% 찬성한다. 그러면 이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 동별로 21동, 105동 전부 해서 상가동 노래의 절반이 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가동의 절반이 넘으면 상가까지도 포함한 재건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포함이 되는 순간 포함이 되기 직전에는 2분의 1의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지만 2분을 동의하는 순간 내 목숨은 이제 주택을 필두로 하는 조합집행부로 넘어가요. 자 이제 니네 맞지? 이거 봐. 눈 끌어 임마. 눈 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상가의 독자적인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상가에서 이사 한 명을 파견하죠. 맨날 바보대. 이사할 때는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독자 행동하면 되겠어? 우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상가가 이렇게 자기 이익만 하면 어떻게 하면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대부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요 이게 상가가 재건축 감정평가가 떡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들어왔나 봤더니 그 분양권 먹으려고 조합장하고 짜가지고 상가 내부를 와해시키고 상가를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권을 받아서 분양 대행업체를 자기가 해서 자기가 차린 분양 대행업체 거기서 분양을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백 개를 몇백억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막 떠들면 명예훼손 되고 하니까 라고 하더라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요지겠네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재개발은 이제 정비기반시설 열악한 곳에 사업은 여기 별로 재미없어요. 시가보상 안 하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재개발과 완전히 유사한 범위에 따르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설명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있고 임대주택은 큰 의미 없고 주택법상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요 이 법 체계를 좀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 들을 때 이게 법 체계가 완전 다른 거구나 해야지 자꾸 이거하고 막 지역조합하고 막 뒤섞어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 시가지 막 어수선한 시가지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조합,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이지만 보다 지역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그런 게 있고 이거는 85제곱미터 이하 적은 주택을 신축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조합원이 되는 자격조차도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소유자 이렇게 조합원 자격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주택법은요 그냥 주택을 신축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기존의 주택을 파괴하고 정리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축 건축물을 어떻게 짓지? 어떻게 짓고 분양할 때 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청약주택 청약 예금 뭐 이런 거 규율을 하고 있어요. 전매금 이런 거랑 규율하고 있지 기존의 주택을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전혀 개념이 없어서 법 체계가 굉장히 엉성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나름 치밀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강의한 전세경 변호사가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분야, 조상 땅 찾기와 지역주택조합. 이 분야의 책은 곧 발간한다고 합니다. 전세경 변호사가. 한 달 이내에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분쟁이 많은 이유는요, 먹을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 마을, 여기 방배동 여기 오셨잖아요. 방금 이 상가들 다 부수고 다 새로 짓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현 집행부는 쉽게 생각을 이러면 돼요. 4대강 사업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정권에 빌붙어서 뭔가 공사 수주에서 떡국을 먹었다 카더라 라는 얘기를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4대강 사업 한 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권들이, 자 그래서 재개발하지 말자, 내가 조합장 하자, 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다, 그럼 어떤 업체를, 다른 업체 선정하자, 그 다른 업체가 뒤에서 사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민주주의 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재개발 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라는 사람도 나중에 조합장이 되면 내가 한 2년 고생했는데 나 월급도 못 받고 직장 그만두고 이 고생했는데 나도 좀 보상 받아야지 하면서 좀 자기 떡국을 챙기고, 이런 순수한 사람한테 또 다른 업체에서 와가지고 당신 고생 많았지,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 그럴만해, 돈 먹어도 돼, 이건 당신 떳떳해 라고 돈 매겨주고, 그럼에도 돈을 안 먹으면은 신상을 털어서 당신 뭐 깨끗할 줄 알아? 신상을 털어서 그 사람을 막 추궁을 하고 그렇게 굴러가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소송 그래서 소송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 재개발 재건축은요, 관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관에서는 라인만 그어주는 거예요. 자, 방배 15구역. 자, 여기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이 도로 반포대로 이렇게 해서 요만큼 라인 그어줘요. 됐지? 여기서 정비 사업 해. 라인을 그어주면 그 이후부터는 거기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조합이 설립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계속 자발적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되 관에서 그냥 거기서 인가만 해주는 거예요.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물론 뭐 청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라면 자발적으로 굴러가요. 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되면 조합은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민간 단체들이 국가의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받아요. 대신해서 강력한 단체가 수립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돼버리면 인가 되기 전까지는 상가들도 목소리를 내요. 우리의 도의권 없으면 니네 조합 설립 못해라고 상가도 큰 목소리를 내지만 일단 설립을 하는 순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가들은요, 그리고 어떤 대형 평형들, 아까 말한 42평형 뭐 소수파의 대형 평형들, 그리고 한강변 아파트 중에서 한강에 저만 그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들은, 야 우리는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야, 지금 우리 다 무슨 동아 한일 아파트? 아이고 우리 니들하고 달라, 우리는 저 한강이 조망이 보이는 사람들이야 라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 취급해달라 해서 조합 정관에다가, 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 정관에다가 특별히 규정을 넣어요. 한강 조망권이나 아파트들은 그걸 감안하여 뭐 감정평가시 약 15% 이상의 할증을 해주고 어쩌고 그걸 정관에 박아요. 정관이라면 헌법에 박는 거죠. 정관에 박고 꼭 이대로 해. 조합 설립 인가 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왕따 당하니까 그 전에 다 박아놔야 돼. 정관에 다 박아. 그리고 신축 건축물 갈 때는 그 감정평가를 감안해서 배열을 하고 어쩌고. 이 정관 조합은 우리 동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못 받고, 이렇게까지 개정 조합까지도 박아놔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아니 알았어 해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재건축 조합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사람도 또 그 헌법을 또 바꾸려고 또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간질하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간질하고, 참 재밌어요. 완전히 정치관하고 똑같아요. 조합 설립이 되는 순간 이제 나머지 사람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괄점, 하는데 이 사이 분양 신청 절차를 또 거치고요. 이걸 보면 이제 재건축이 위쪽이고 재개발이 밑에인데,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이 여러분도 이렇게 알아두세요. 조사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괄점, 단체 설립하고 사업 시행이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서 당신은 42평이니까 지금 현재 가진 물건은 26억이야. 그런데 당신이 45평형을 신청했으니까 요거는 28억이니까 2억을 더 내세요. 이런 것들이 다
관리처분 계획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사업 시행인가는요 용적률, 건폐율, 뭐 층수, 뭐 통풍 이런 건물의 외형적인 계획이고 이것은 그래서 각 사람당 이렇게 배분하는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되면 명도하고 이제 검 다 때려 부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재건축 서울시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 지역은 다 지금 재건축은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당신이 재산가치 상승 누렸네? 그게 3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봐주고 3천만 원을 초과해서 만약 1억을 받다 이 사람이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1억을 받으면 3천만 원 빼고 7천만 원에 대해서 단계별로 뭐 10%, 20%, 30%,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한 3억 이익 나면 뭐 한 1억 정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서초동에 잘 나가는 데는요 1인당 1억 내요. 초과이익 부담금을 1인당 1억을 내니까 전체 조합이 막 수천억을 냅니다. 1인당 당신들은 1인당 지금 부담금 1억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무기 삼아서 자 금년 넘어가면 1인당 1억씩 부담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내 말이죠. 자 반대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거 저 국론 분열자들이 안 돼. 하지마. 하면서 마구마구 몰고 나가 독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 안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싸울 때야 이 사람아? 조용히 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이게 공습이 들어오는데 조용히 해. 소수파, 입 다물어. 이 좋은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재인지.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행조합, 집행부하고 건설사 밀어붙이는.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처분인 거가 여기서 나열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소송당해서 재산을 뺏기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도 재산을 뺏깁니다. 매도청 소송을 나서 재산을 뺏겨요. 재건축은 시가로 뺏기고 재개발은 수용 절차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게 뺏깁니다. 뺏겨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일부러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그 좋다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왜 그냥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소수파들에서 내 상가가 40억인데 20매덕으로 주물러 놔가지고 감정평가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건 나 못하겠어. 차라리 나 팔고 떠나는 게 나아.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이미 있는 부동산도 근저당권이 꽉 차 있는데 여기다 또 대출 또 일으키면 나는 여력이 없어 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떠납니다. 대부분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떠나거나 감정평가가 늘려진 사람이 떠나죠. 이런 것들도 사는 사람도 있고 미참여자의 소유권 뭐 그래서 아까 매도청구 조합 동의 안 하면 당합니다. 분양시장 안 하면 그냥 뺏기는 거죠. 재개발도 분양시장 안 하면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소송들을 많이 했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좀 하나 아셔야 될 게 사업시행 인가하고 인가고시하면은 분양시장 기간이 있는데 이 분양시장 기간 동안에 당신의 옛날 집 지금 현재 집이 26억이고 당신이 분양 신청할 집이 45평형 A타입이 32억이야. 이게 금액을 알려주면 그러면 내가 추가로 분양금은 얼마네? 내가 4억만 더 내면 되고 받을 수 있겠구나. 동계산이 딱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사무소 아니 그냥 사세요. 일단 투자 돈 돼요. 사시죠. 알았죠? 대충 하면 29억 할걸요? 이렇게 해놓고 계약서 쓰는 사람 없죠. 근데 여기 재개발 재건축 대충 평균 금액만 알려주고 하라고 해요. 안 하면 이 재산 뺏겨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주먹구 골라골라 야바이 그냥 찍으세요. 찍고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왜 이게 됐을까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팍팍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야 바꾸는 거죠. 법은 항상 사회 변동이 이렇게 되면 법은 한 3, 4, 5년 뒤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칸씩 밀려갖고 나오니까 한 4, 5년간 밀린 동안 되게 피곤해요. 법은 항상. 이 옷도 우리 법은 옷이에요. 살이 엄청 쪘어. 튀어 나오려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옷을 사죠. 그러면 옷은 항상 내 몸보다 뒤에 사는 겁니다. 법은 항상 뒤늦게 가요. 그 차이에 뭔가 틈이 벌어지죠. 그 틈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창조적으로 응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항상 현실과의 미묘한 간극. 그때 초창기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걸 돈 된다더라 해서 따라가면 이제 늦었죠. 갑자기 법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선택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나의 종전 부술 재산과 종후 신축 재산에 대해서 평가 금액을 알려주지 않더라. 그렇고요. 그래서 감정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묻지마 투자했는데 요새는 나의 종전 자산이 얼마인지, 종후 자산이 얼마인지. 32평, 42평, 40평이 소수파야? 그럼 얘네들 더 눌리겠네? 32평은 평형 배정에서 우선권 갖고, 그러다가 또 50몇 평은 또 아니 김정필처럼 왔다 갔다 해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집행부가 너네는 말이야 알라가 이쪽으로 붙어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떡구멍 이리 졌다 저리 졌다. 참 진짜로 웃겨요. 항상 삼각편대로 다수파, 소수파, 중간파, 중간파 갖고 놀고 아주 웃겨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미리미리 사적인 감정을 받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조합은요 일부러 거래를 시키더라고요. 거래를 시키고, 그래서 그 거래 시키고 거래 사례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감정평가사들이 수집할 자료를 국토부에 등재시켜버려요, 자기들.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요 조합집행부에서 당신이 이렇게 고쳐라는 압력이 실제로 많이 들어간답니다. 감정평가사들 양심선언하고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평가했더니 조합장이 갑자기 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전반적으로 몇 프로 낮추고, 이 연립주택은 조금 더 낮추고, 단독주택은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물러 주라고 진짜로 많이 그래요. 100%는 아니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계의 엑스파일은 거의 사실 아닌가요? 증권사 찌라시도 뻥도 있겠지만 한 70% 이상은 사실인 걸로 보이던데, 연예인 누가 어쨌다더라? 되게 사실인 걸 다 밝혀지죠? 제 귀에 어디 구역에서 어떤 감정평가가 손님 봤다더라. 그 사실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전문 자격사 중에 지금 판검사, 변호사들 많이 떡이 돼가고 있잖아요. 막 너덜너덜 막 검사들 막 검사도 자살하고 막 그런 판이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들이 성역이에요. 지금 누가 건드리지를 않고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뭐 어쨌다더라 이렇게 징계받고 하는 게 한남 더일인가에서 한번 문제도 있었는데, 그 말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평가사 개인들을 제가 다 명예훼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항상 개발을 하는 시행자 측에 서왔어요. 국가 측의 편에 서왔어요. 개인들의 편에 서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리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견제받지 않는 사례는 언제나 비리가 있죠. 그래서 평가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평가가 거의 다 전부예요. 재판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정인 재판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감정평가에 돈을 좀 꽤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대문이 왜 불타는 줄 아세요? 토지 수용 당한 사람이 그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런 대한민국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서 불질러 버렸잖아요. 토지 수용은요 화곡동인가에서 상가를 60억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최종 이게 거의 반토막에 32억인가를 갖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바보 된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총을 가지고 저 조합장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 미수지. 그러냐. 그 정도로 살기 등등해. 그 원한이 사무치는 있는 거예요. 속으로 30억. 야, 그런 빌딩이 여러 개 있어요. 좋네, 부자네. 근데 그 사람 어쨌건 열받잖아요. 60억짜리 32억이 돌아버리겠다. 근데 상가에서 눌러서 이 주택 쪽으로 가치를 가져오는 거, 이게 유능한 조합장. 그렇죠? 조합장은 그냥 소수파를 짓눌러갖고 가져와요. 그 소수파까지도 잘 배려를 하는 그런 조합은요 민주적인 조합이죠. 그런 데는 명품 아파트가 되지 못합니다. 소수파를 짓눌러서 그 다물을 쪽쪽 빨아가지고 다수파에게 뭔가를 안겨주고 막 뭐 하나도 뭐 더 해주고 뭐 소나무 하나라도 멋진 거 심어주고 하면은 그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고 나중에 지어진 후에 프리미엄 팍팍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다 그 전 사람들에 대해 착취한 대가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씁쓸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어마어마한 독재 정신하면서 밟아 누르고 막 농민들 땅 강제로 뺏고 막 그린벨트를 꽁꽁 묶어놓고 수용할 때는 그린벨트 값으로 수용해서 자기들은 아파트 지어서 100배 축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아파트 지어서 100배트에서 팔아먹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린벨트로 30년간 묶인 사람들 그거 다 팔아먹었잖아요. 돌아버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꽉꽉 쥐어짜서 한 게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이러니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의 과거에 착취받은 사람들의 이거를 넘겨먹은 거예요.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재건축 조합도 그렇더라고요. 아 참. 근데 아무튼 근데 내가 그 피해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미리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착취를 당해주지. 이건 필요는 없어요. 자 감정인에게 이제 악을 쓰고요, 지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재개발은 이제 재개발은 뺏길 때 재판 절차가 아니라 토지 수용, 지토의, 중토의 행정소 이때 감정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감정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변호사한테만 의뢰해서는 안 되고 평가사를 변호사 고용하듯이 해야 돼요. 앞으로는 평가사를 변호사 고용하듯이 해서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제가 평가사들 좀 알고 있는데 평가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구역 지역에 대해서 딱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평가사로서 재량가 최대한 뽑을만큼을 뽑았대요.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자기 뭐 직업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뽑았더니 그게 나중에 재판을 거쳐서 재판 감정인이 정해졌는데 한 20년 고참 평가사래요. 나중에 평가사 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다 뺏겼대. 고참들은요 돈은 안 먹이지만 귀찮아지거든요. 고참이 돼서 좀 귀찮아져요. 대충 뺏깁니다. 평가업계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참 열심히 했던 신참 평가사 놀랐대요. 저 사람이 이거 다 받겠나. 그 평가사는 7년차 평가사. 7년차 평가사는 웬만큼 다 알거든요. 산자수준 다 나름대로 해봐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5년차, 7년차의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한 10몇 년 올라가고 하루 종일 그래 대충 하는데 자기도 놀랐대. 다 갖다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에 돈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자기 자산 가치가 10억 정도는 돼야 평가에 돈 좀 쓰고 하지. 한 3억짜리 가지고 평가에 돈 쓰기에는 돈이 없어요. 이게 올라가봐야 얼마 올라가. 요새는 변호사도 미리미리 써야 되고 평가사도 미리미리 해야 돼. 좀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뭐 평가서 이런 거는 좀 그냥 오늘 강의하기에 적절치 않고요.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변호사 평가사를 선정하시고 모든 업장과 가치로 마찬가지로 변호사 중에도 사기꾼은 있다. 너무 많다면 사람만 여러분 직종을 가지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아니 교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인간은 다 똑같고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과 이게 다 나눠 있어요. 호언장담은 모두 사기꾼의 공통점입니다. 장담한 사람 좀 차분하면서 신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고르시고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추가부담금 계산은 이 재건축을 시작하는 이 구역 내 방배 13구역으로 해봅시다. 요 일대 총 땅 재산을 다 해보니까 7천억이에요. 아파트를 지어서 다 파니까 1조 700억이 나왔어요. 아파트와 상가를 해. 뭐 3,700억을 이득을 봤죠? 3,700억을. 근데 사업비가 3천억이야. 뭐 시공사한테 돈 주고 뭐 변호사 조합장 월급 다 주게 3천억이야. 자 최초에 7천억이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어서 다 팔았더니 1조 700억이 나와서 3,700억을 벌었는데 시공사 주고 변호사 주고 감정사 주고 조합장 월급 주고 다 했더니 3천억이야. 그럼 빼면 700억 원이 순이익이잖아요. 700억 원. 순이익 700억 원이야. 순이익 700억 원. 그러면 종전산 7천억을 가지고 처음에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700억 이익이 나왔으면 여기에 개발 이익률은 110%, 10%라고 합니다. 이걸 비례율이라고도 해요. 10%. 그래서 내 재산이 7억 원이다. 7억 원이 돼. 7억 원인데 그러면 네 재산이 지금 종전자산평가에서 7억 원이지만 이 장사를 하면 10%가 나오니까 네 거는 7억 원이지만 7억 7천만 원이라고 쳐줄게. 나중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7억과 3억, 10억의 차이 3억을 내는 게 아니라 7억 7천과 10억의 차이 2억 3천만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자산과 정부자산의 가치 차이를 내는데 개발이익률이 10%니까 요거를 합친 것을 권리가액이라고 불러요. 이거 합친 권리가액이라고 알아주세요. 이런 용어는 권리가액 뭐라고 하면 권리가액?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리가액은 현재의 내 재산에다가 이 전체 재건축 사업의 개발 이익률, 순이익을 미리 계산해서 미리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추가 부담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비례율은 뭐 사실 좀 조작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숫자 노름이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합친 것이 권리가예요. 내가 7억 원이면 7억 원짜리가 총 1000명이 모이면 7천억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추가 부담금 어떻게 계산해요? 추가 부담금은요. 그래서 내가 7억 지금 7억 원인데 비례율이 10%면 7억 7천만 원이죠. 내가 신청한 게 45평형 B타입이다. 45평형 B타입이 15억 원이다. 그 15억 원과 권리가에 7억 7천만 원을 빼는 그 차이예요. 차이를 내는 거죠. 이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빨간 벽돌집 가격이 7억. 근데 10%하면 7억 7천. 새로 받을 게 15억 원인 그 차이. 7억 7천과 15억의 차이. 때로는요, 여기에 한 30억 되는 사람은요, 이게 15억짜리면 청사금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고 상가를 소유한 사람은요, 상가가 자기께 30억 원이야. 근데 신축 상가를 10억짜리를 받아요. 그럼 20억이 남죠. 20억이 나오면 그 20억을 한돈에서 또 주택 한 채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분양권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미묘한 분양권의 그 세계, 그게 조금 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투자를 해서 사는 거. 그게 묘미죠. 이 세상에 투자는 다 그래요. 겉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이게 알약이더라, 대단하더라. 이게 다 투자 아닙니까? 겉보기에 대단하면 다 사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돼. 근데 남들 다 무시하고 지나가. 근데 이게 뭘 같지로? 이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 이게 투자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게 투자죠.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투자인데, 반대 방향인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바보 되는 거고, 정말 너무한 그 쓰레기통에서 뭔가 주워야 되는 거죠. 분양권이 없을 것 같은데 분양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투자입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분양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신규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거기에 뭐 재산이 있다면은 분양권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재개발 지역에 분양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종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종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과연? 나의 이렇게 조그만한 땅으로도 아파트 받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뭐 5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어요. 이거 갖고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이런 거 못 받는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분양권 산정의 기준 시점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기 전에 분양신청기간 마지막 날 분양신청기간 마감일 요 날짜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따집니다. 그래서 분양신청기간 마감 마지막 그 날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황 을 가지고 분양권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그렇게 치면 사람이 다 그러죠? 가만히 있어봐. 내 땅이 지금 300평인데 90제곱미터당 하나씩 분양권을 주면 내가 30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900제곱미터가 넘잖아요. 9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90제곱미터당 하나씩 준다고? 근데 9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다? 분양권 하나. 그럼 필지를 분할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아무리 큰 땅을 3,000평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 하나, 50평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 하나예요. 그럼 3,000평 가진 사람은 쪼개놓고 싶죠. 쪼개서 내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받고 싶겠죠. 여기서 쪼개는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쪼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 요 날짜로 또 그거는 원래는 이 날짜가 기준인데 그래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 날짜 이후에 필지 분할,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소유, 나대지 신축 요따우 짓을 해서 쪽수를 늘리더라도 그건 분양권 앞으로 없어. 하나야. 이 순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2012년인가 이때 법이 생겼어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을 때는 서울시의 경우에 2003년 12월 30일이라는 그런 기준일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요 이전에 신축 조객이라고 해서 그냥 빨간 돌집 하나 부수고 거기다 지어서 다세대를 짓죠. 원래 예전에 한 세대짜리를 열 몇 세대로 지어요. 분양권 열 몇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죠. 그러면 조합원이 100명이었다가 막 갑자기 조합원 숫자가 400명, 500명을
불어나서 아파트 처음에는 아파트 500개 짓는다. 그래서 조합은 100명한테 나눠주고 400개는 공중에 일반 분양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세포 분양을 하더니 이 조합원이 500명으로 늘어나면 조합원들 다 하나씩 주고 할 게 없어. 파는 건 비싸게 팔고 조합한테 싸게 주잖아요.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게 없죠. 세포 분양이 막 일어나버리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가 기준이지만 그 앞쪽으로 당겨놨다. 골산된 기준이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도 이 중간에 쪼개면 안 된다. 그리고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요 양도에도 분양권 없어요. 양도에도 그래서 서울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바뀌었죠. 서울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바뀌어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A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뭐 여기 방배동 같으면은 단독주택 팔아도 그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현금만 받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지역에서 집을 산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신축 부동산을 받겠다는 그 신축 부동산을 받을 권리를 사는 건데 그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서울시는 이제 8월 3일 파리 대책 이후 8월 3일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19조 1하고 3호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설립 이게 왜 이렇게 만들지? 이걸로 해볼까? 조합설립이 됐는데 A라는 사람이 101동 103호도 소유하고 있고 503호도 소유하고 있어요. 두 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살고 있고 여기 부모님 살고 있고 근데 다 A 명이에요. 근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요 아파트는 두 개 들어서 사람 하나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분양권 하나, 분양권 한 개.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1세대에 1주택 분양을 해버려요. 내가 아파트 두 개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니까 너 조합원은 한 명이잖아.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지금 두 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한 채만 분양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걸 B한테 팔면 되겠네. B한테 팔면 B가 이걸 기초로 해서 한 채를 분양받고 나는 이걸 기초로 해서 한 채 분양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만 맞는 얘기고 조합설립 인가 조합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짓을 하면 너네 둘이 다 모여서 한 채, 여전히 한 채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 사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한 채. 그러면 마치 이 A와 B는 서로 남남인데 마치 부부처럼 이게 전체에 대해서 한 채만 줘요. 그래서 황당하죠. 이걸 산 B는요, B의 입장, 여러분이 B의 입장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가서 여기 재건축 한다면서요. 그런데 괜찮네. 여기다 투자해놓고 나중에 한참은 10년 묵혀놨다가 우리 아들 장가가면 이거 분양권 나오면 신축가 부동산 하나 주면 되겠네. 25평짜리 하나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B에 이걸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A라는 인간이 또 다른 걸 또 갖고 있어? 그래서 A와 B가 전체 뭉뚱그려서 한 채가 나오는데 그걸 공유하고 있어요. 부부가.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이러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생긴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중에는 가끔 이것을 오락가락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요새 중개사를 다 하는데 가끔 모르는 신참들이나 실장들이 또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실장들이 막 새로 와가지고 얘 일단 팔려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B의 입장이라면 A한테, 매도인 A한테 물어봐야죠. 당신 이 정비구 사업구역 내에 이것 말고 503호 말고 또 소유한 거 있나요? 물어봐야 돼요. 소유한 거 없습니까? 없다고 써 계약서. 이 구역 내에 다른 소유 물건은 없음 라고 써야 돼요. 만약 있으면 계약 취소해서 돌려받아야죠. 이거 나중에 계약 취소 소송만 막 벌어져요. 그러면 A는 보통 모르고 중개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 실장이 막 거래하는 수가 많아요. 실장 나몰라라 하고 중개사는 이거 왜 이러지? 당신 알았잖아 막 없다이 소리 하고 있고. 중개물건 대상 중개대상 물건 설명서에는요 이 구역이 재건축 사업 구역이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이런 걸 다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다 돼 있네. 말은 못 들었는데 다 인쇄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B는 완전 돌아버려요. 이것도 막 9억짜리를 이렇게 샀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한 1억을 이미 줬어.
대출 기일은 또 다가와. 대출 받아서 빨리 넣어야 돼. 근데 분양권도 없는 거에다 대출을 받아 돈 꼬라박는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돌아버리겠지 않겠어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취소소송 한 해 만에 막 난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 재건축 지역에서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재건축 재개발 다 똑같아요. 이거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거 투기과열지구 요거는요 한 채가 A가 103호 한 채만 갖고 있을 때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 한 채를 B한테 팔아도 이 B는 분양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 투기과열지구 얘기는 투기과열지구는 한 채만 갖고 이걸 B한테 팔아도 B가 분양권이 없다는 얘기고 이 19조 1항 3호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B한테 팔면 A와 B가 공동 분양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런 사고가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써 있어요. 두 개 소유하던 한 개 매도, 매수자는 독자 분양권이 없어요. 두 개 소유하던 한 개 매도, 매수자는 이거 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설 이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8월 3일에 서울시 전지역이 지정된 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이 인가 후 양수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두 개 소유가 아니라 한 개만 소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만 소유할 때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사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두 개를 소유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는요 두 개를 소유하든 한 개를 소유하든 조합설 인가 이후는 무조건 사면 꽝이에요. 서울시는. 네.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한 개만 소유하고 있다가 팔더라도 그 매수자는 독자 분양권이 없는데 이거는 재건축만 한정됩니다. 재건축. 근데 이 두 개 소유 시에 이거 하나 나가면 이게 전체 공동 분양이라고 재건축 재개발 공통. 좀 헷갈리죠?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양수 받아도 분양권이 없다. 뭐 설립 인가 전에는 거래가 일어나요? 네, 거래가 돼요. 설립 인가 전에 설립 인가 전에 이게 딱 거래가 일어나면은 아예 A와 B가 독자적인 조합원으로 이미 딱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새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이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있고 이게 시사 상식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우왕좌왕 되거든요. 그리고 조합 그거 안 돼. 이게 안 돼 하고 있다가 어디 해외 출장 가면 지방에서 열심히 뭐 일하고 이렇게 와 보니까 인가됐다는 거. 팔 기회가 없고 그런 경우가 꽤나 돼요. 자, 소위 1+1이라는 것은 내가 1+1은 되게 서울시 재건축의 경우는 한 40평형대가 되면은 이 가치가 새로이 받는 33평형의 가치와 이 가치가 이만큼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5억이다. 근데 이게 15억이다. 근데 10억 정도 남잖아요. 이 남는 게 25평에 또 가치가 또 된다. 이게 맞는다. 그럼 이거 주는 거죠. 종전 가치에서 분양받는 거 이 차익이 있으면 60제곱미터 이하는 하나 더 줍니다.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1+1이에요. 그러니까 좀 평대가 큰 사람들 받는 1+1로 받아요. 그 기준이 이게 권리가의 가치일 수도 있고 면적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종전자산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에 대해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다. 60제곱미터 이하면 25평이 아니고 얼마죠? 3.3이면 27. 그게 무슨 말이죠? 네?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 중에 1주택은 주택을 하나를 소유한 자가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 소유하면 하나 받죠.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데 이 추가되는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되네. 작은 것만 하나 추가로 넣습니다. 30평형대 두 개 주는 게 아니라 30평형대 하나 가져가고 60제곱미터는 얼마예요? 17평쯤 되나요? 18평이요? 네. 전용 면적이니까. 맞다. 내가 25평이죠. 그러니까 거의 25평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전용 면적 10몇, 그러니까 분양 면적으로 25평형쯤 돼요.
그래서 보통 서울시에 42평대 갖고 있는 사람 자기들 뭐 하나 이 정도면 뭐 노후 부부가 쓸만하고 애들 뭐 하나 주고 이렇게 하려고 다 1+1이 되는 거죠. 저렇게 1+1을 한 이유는 원래는 하나만 주는 건데 두 개를 안 줬는데 어차피 막 미분양도 되고 아파트가 흐물흐물하고 하니까 있는 사람한테 하나 더 주지 뭐 이렇게 작은 걸로 이런 식의 됐어요. 1+1 그렇게 되고요. 이런 제도가 있고 8.1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재건축 조합은 아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은 지위양도 제한됐죠.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밑에 이게 수업 거의 다 끝났으면 한 5분만 하면 다 끝나요.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투기 지역은 서울시 주요구역, 서울시에서 좀 잘 나가는 주요구역과 세종시, 투기 과열지구는 나머지 서울시 전체하고 과천시. 그리고 투기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를 완전히 포함하는 개념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에서 잘 나가는 동네. 대구는 없네. 대구 수성구 이런 게 없네. 그래서 투기 지역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투기 과열지구는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 지위 양도 여기가 이제 서울시 전 지역, 서울시 중에 특수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양천구 등이 되겠고 이런 거는 이제 다 각자 이 지역마다 어떤 제한 사항들이 좀 달라요. 근데 지금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은 지위 양도를 하면 안 된다.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이게 다 이제 국토부 저기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양도 이거 말고 이걸 아까 봤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매도 시에는 매수자는 조합원 아까 한 것은 이 두 개 있다가 하나 사가면 이 사람은 독자 분양권이 없다. 이거는요 재개발자가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하나에 있는데 하나를 팔아도 매수자가 분양권이 없다. 이것은 재건축만 투기 과열지구. 1+1하고는 좀 무슨 내리지? 1+1은 극경세대에서 1+1은요 결국은 이거는 분양권이 있냐 없냐 문제고 1+1은요 이렇게 해서 분양권이 있다고 그랬을 때 신규로 몇 개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예 조합원 자격조차도 없거나 분양권 아예 없는 거고 이런 결과 아무튼 있다고 나 분양권 있어 이제 자격을 통과했어 그러면 근데 내가 물건이 현재 갖고 있는 물건이 매우 크거든 그러니까 나 2개 줄 수 있네 2개 받는 거예요 2개 받는 거. 자 투기 과열지구에서 아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하자마자 양도가 제한됐어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하자마자 했는데 재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가 없는데 재개발도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또 전매 금지.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사업 승인 인가가 있고 관리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요 재건축은 이 시점부터 매매가 금지가 돼요. 그리고 재개발은 이 시점부터 매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죠. 양호하니까 좀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부터 규제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이후부터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당첨 제한이라는 건요, 그냥 요걸 보시면 돼요. 재당첨은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여기서 당첨되고 저기서 당첨되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 투자를 하나 딱 한 번만 투자해라 이런 얘기죠. 기당첨과 재당첨 5년 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아시죠? 조합원 분양은 원래부터 원주민, 일반 분양은 외부자가 사가는 것인데 어느 구역에서 자 응암 1구역 일반 분양분이 있는 샀어요. 여기 보니까 또 뭐 서초 3구역 여기도 일반 분양분인데 일반 분양분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 분양분 받았는데 저기서 조합원 분양. 내가 예를 들어서 방배동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이게 조합원 분양이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너 옛날에 재건축인가 재개발해서 하나 샀지. 그럼 이거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집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응암동에도 있고 명목동에도 하나 있어. 응암동도 재건축되고 명목동 재건축 두 군데서 양쪽에서 막 재건축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재산이 많은 사람들 막 도책 옛날 부자들 옛날에 뭐 의사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 부동산이 있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터지더라고요. 와 부럽더라고요. 막 항상 변호사님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나도 그렇게 머리 아팠으면 좋겠다. 막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터지는데 여기서도 조합원이고 저기서도 조합원에서 여기서 조합원 그냥 먹고 여기서 조합원 그냥 먹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죠. 조합원 분양을 받고 또 조합원 분양 또 받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합원 분양 받고 일반 분양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오로지 일반 분양은 돼요. 왜냐 일반 분양 이거 왜 풀어놨을까? 일반 분양은 좀 비싸게 사는 거니까 이건 풀어놓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4번을 한번 보세요. 조합원 분양 받고 5년 내에 조합원 분양 또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집이 옛날에 응암동에도 있고 면목동에도 있는데 여기서 응암동에서 한번 받았으니까 면목동 못 받는다고? 그럼 이건 현금으로? 나는 원래 부동산이 2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들어 버리네요. 이거 뭐냐? 이거 위험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겠지만 우리는 위험보다도 투기를 때려잡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헌법 필요 없어요 그냥. 지맘대로 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언제나 지맘대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아무튼 이게 재당첨 제한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파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나오는데 무슨 대책이 여러분 항상 뜨면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을 되는 것이고 구역 지정하는 것은 이제 바로 되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대통령이 지정해서 8월 3일부터 다 지정을 해버렸고 근데 법을 바꿔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까 재개발은 재건축은 이때부터 못 판다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 못 판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 지금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그 법이 개정되어야만 하고 여론에 의해서 이게 대책이 너무 이게 주먹구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 수정돼서 통과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변진되는가도 법 개정의 과정도 보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만 딱 하나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참 이런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이게 한남동에 집을 갖고 있어요. 대출 받아서 갖고 있어요. 근데 반포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괜찮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여기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대출 받아서 할 생각이었어요. 여기 대출 이 상관없거든요. 물건별로 대출 받아도 돼요. 근데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한 명이 아니라 1세대당 대출은 한 번만 부동산 수혜 관계에서 대출 한 번만 하니까 이 사람은 대출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대출 한 번만 하니까 이걸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예. 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계약금 1억 줬는데 1억을 뜯겨야 되느냐? 뜯겨야지 그러고. 매도자는 있잖아요. 매도자는 1억을 받았어요 이 계약금.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와서 죄송한데요 내가 파리 대책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서 당신한테 중도금 자금을 못 주겠습니다. 그러면 파리 대책이 내 탓이야? 그럼 네 탓이네. 원래 현찰 주고 사야지. 대출은 파리 대책 전에 계약을 했어요. 갱포는 그거는 적용을 안 시켜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파리 대책 이전과 이후로 해서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매매는 안 된다. 이것이 7월 20 며칠 날 계약을 하고 잔금은 8월 5일 날 치르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매매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건 봐줘요. 봐주는 걸로 됐는데 이 1가구 대출 한 번, 대출 횟수 제한은요 아직 그게 없는데 그거에 구제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구제책이 나왔다는 말 아직 못 들었어요. 그건. 이것도 좀 나와야 되겠네. 이 사람 그래서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여기다 준 1억에 그러다 보니까 먼저 보장받은 것을 건매물로 내놓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팔으세요. 기존에 대출 끼어 있는 이 집을 팔아버리고 팔고 이 집을 그냥 가세요. 했더니 자기는 이 집을 계속 살아야만 할 정말 그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다. 뭐 아버님이 다 아프셔서 모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원래 살던 집이라는 등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인 사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못 팔겠대. 그래서 그럼 이거 계약금 뜯기게 되면 차라리 계약금을 뜯기겠다. 이 계약금 이거 소송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매도인은 미쳤다고 내가 내 탓이 아닌데. 그래서 이 계약금을 뜯기게 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대책을 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 피해자들이 도출을 해요. 갑자기 이런 대책이 있을 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가 갑자기 중간 커트 당하면은 어쩌라고. 근데 이런 사람도 구제하다 보면 또 한두 끝도 없고 그러니까 구제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구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제를 피해 당한 사람이 많거나 하면 이제 구제를 해주는데 또 하나도 또 어떤 정부 정책상 좀 강행해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이 협력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예요.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